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젯밤 9시에 700명을 넘기면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는 사흘 연속 8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방역 당국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완화가 일주일 연기돼서 여전히 식당과 카페에서는 밤 10시까지 인원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서자 야외에선 단속에도 아랑곳 없이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요양병원을 개설해서 요양급여 2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요청한 상태여서 오늘 판결에 따라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의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듬는 정치를 펼치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두관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이어 오늘은 윤희숙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음성의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이 아직도 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으면 불길을 옮기고 식으면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플라스틱의 특성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과 경기도, 호남 일부 지역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오늘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굿모닝 YTN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부터 시행됐지만 수도권은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누구보다 기분 좋게 밤 장사를 준비했던 자영업자들이 실망한 모습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식당이 문을 닫는 밤 10시가 넘어서자 야외에서 술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밤 10시가 다가오자 어김없이 퇴장을 알리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에서는 식당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정까지 2시간 더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한 새 거리두기가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재료도 2배 준비하고 일할 사람도 구했던 자영업자는 허탈하기만 합니다. 10시에서 10시 2시간은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준비도 많이 놓고 인력도 많이 이제 계속 구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래 버리니까 저희도 이제 붕 뜬 거죠, 지금. 반년 만에 4명이 넘게 모이는 약속을 잡았던 시민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잡았다. 오늘도 솔직히 잡았는데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좀 인원도 축소가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도 10시까지밖에 안 돼서 약속도 지금 축소돼서 아쉽긴 한데 클럽 등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돼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입니다. 지금은 영업 제한 시간인 10시보다 1시간이 더 지났는데요. 식당이나 카페에 갈 수 없는 시민들은 이런 공원 같은 야외 공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건 물론 6명이 모여 술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빨리 일어나 주세요. 오늘 근데 4분 넘게 나오셨잖아요. 만났어요, 우연히. 이제 들어가시는 건가요? 들어가야죠. 골목으로 들어가야죠.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는 알기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갖고 있고 또 딴 사람들의 의해서 전염될까 봐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는 거죠. 방역 당국은 다음 주 중반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뒤 수도권 지역에 새 거리두기를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집단 감염 규모는 240명을 넘어섰고 서울 마포구에서는 무허가로 술을 팔며 영업하던 업소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홍대 거리에 있는 한 술집. 지난달 28일 이곳을 방문한 손님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흘 동안 모두 21명이 감염됐습니다. 최근 감염이 퍼지고 있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 홍대 부근 음식점 8곳 중 하나입니다. 술을 팔며 댄스 연습장처럼 운영했지만
실제로는 무도장이나 음식점, 유흥업소 등 어느 업종으로도 등록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포구는 무허가 유흥업소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술 팔고 일어섰잖아요. 그럼 이제 유흥업소인데 등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무허가 유흥업소로 고발 조치된 상황이에요. 경기 지역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은 추가로 29명이 확진돼 24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이 모였던 주점에서 5인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는 식당 내 모임 이외에 다른 음식점, 다중이용시설, 방문자들도 일부 있고 개별적으로 또 모임을 가졌었던 일행들, 소규모 모임도 그룹들도 있었던 걸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음식점에서도 새로운 감염이 일어나 14명이 확진됐고 경기도 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선 교직원과 학생들 27명이, 고양에 있는 방문교습 시설에서는 14명 신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신규 집단 감염 사례만 하루 동안 6곳이 나온 건데 최근 한 달 평균치인 2.6곳과 비교하면 급증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700명대로 급격히 늘어난 집단 감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대면, 회식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7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695명보다 21명이 많습니다. 수도권이 확진자의 80%를 넘는 589명, 비수도권이 127명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31명, 부산이 26명, 인천 22명, 충남 21명, 강원 14명, 경남 13명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700명대 후반, 많으면 8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는 최근 노래방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과 관련해 방역 수칙을 어긴 노래방 6곳에 2주 동안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15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당 노래방 업주들은 지난달 말 밤 11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 방역 조치를 어긴 채 손님을 받은 걸로 역학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구에 이어 유성구에서 또 다른 노래방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대전 지역 노래방 관련 확진자는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부평구 일대 노래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내 모든 노래방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진단검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 노래방 2,200여 곳의 업주와 종사자는 오늘부터 오는 7일까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인원은 최대 10,000명 정도며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예정대로 시작된 지역들은 일상과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시간부터 거리가 북적였고 이어진 식탁에서 5명이 넘게 모여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란히 붙은 식탁에 8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직장 동료들은 함께 잔을 기울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모두 지울 수는 없지만 그보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만남이 반갑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자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아예 다 풀려서 좀 더 건강하게 걱정하지 않고 이런 자리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때때로 영업시간 제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는 움츠러든 매출이 기지개를 켤 거로 기대합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할인이나 모임들이 지금 많이 예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지금 바쁜 상황이고요. 매출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해가면서 할인 이상 모임 될 때까지. 대학가 주변도 달라진 분위기가 보입니다. 발자취가 끊겼던 거리는 늦은 시간까지 활기가 이어집니다. 방역 규제가 조금 더 풀리면 더 나을 거란 희망도 생겼습니다. 과에서 많이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5인 이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정말 적은 건 사실이에요. 8인이면 아무래도 조금 더 활동적으로 대학생들이 또 활기 좀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술집이 밀집한 도심 거리, 여러 명이 어울려 걷는 모습이 눈에 띄고 술집은 테이블마다 빈틈없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스크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은 유지되지만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일상 회복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반복하고 특히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 고삐를 너무 일찍 푼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했습니다. 백사장 전 구간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데 아직은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 백사장을 따라 망루와 파라솔이 자리했습니다. 여름 경찰서와 구조대, 각종 편의시설도 문을 열어 여름바다는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6월 임시 개장 기간에 109만 명이 다녀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7월 첫날 전면 개장하면서 평일에도 적지 않은 피서객이 찾았습니다. 햇빛 막 내려쬐는데 바다가 너무 시원하고 그냥 발만 담궈도 되게 힐링되는 기분을 느낀 것 같아요. 전면 개장한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에서는 일부 해양 레저 구간을 제외한 백사장 전 구간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시겠지만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행정 명령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녁 6시부터 12시간 동안은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셔서도 안 됩니다. 특히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은 완화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오는 4일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는 미군 등 많은 외국인이 해운대를 찾을 거로 예상돼 해운대구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 겁니다. 해운대를 시작으로 전국 263개 해수욕장은 이번 달 안에 모두 차례로 문을 엽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되는 50대 접종은 모더나 백신으로 확정됐습니다. 희귀 혈전 부작용이 보고된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나이를 올려서 50대 미만은 맞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하반기에는 50대를 시작으로 일반 국민 접종을 본격화합니다. 55살에서 59살까지는 이달 26일, 50살부터 54살은 다음 달 9일부터 접종합니다. 모두 740만 명으로 mRNA 기반인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50대 연령층에 대해서는 7월 12일부터 55세에서 59세부터 시작하여 50세에서 54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혈전 부작용이 보고된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나이를 대폭 올렸습니다. 상반기 30살 미만 제한을 더 확대해 앞으로 50살 밑으로는 접종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해당 연령층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는 2차 때 파이자를 맞게 됩니다. 1, 2차 백신을 달리하는 교차 접종을 하게 되는 건데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부족으로 예정됐던 인원까지 더하면 모두 161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얀센 백신은 3분기 공급 일정이 확정되면 대상 제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해서 연령별로 이득과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검토해서 50대부터는 명백하게 위험보다는 이득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오는 19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교사 등은 28일부터 파이자를 맞습니다. 이달에서 9월 사이 입영 예정자 7만 명도 오는 12일부터 파이자를 맞습니다. 한편 상반기 접종 대상인 60살 이상 고령층 가운데 미접종자도 이달 백신을 맞도록 해 고위험군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호흡기를 통해 침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바이러스가 코 속으로 들어와 증식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화문 거리입니다. 실내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됐습니다. 요즘에 카페나 음식점 갈 때 마스크를 항상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갔을 때도 대화할 때조차도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호흡기 가운데서도 코를 통해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코 속에 있는 섬모세포입니다. 이 외부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유독 이 세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수용체 단백질이 집중적으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코 속 수용체와 결합해 복제되는 순간과 8일 이내에 증식을 멈춘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증상 발생 8일 이내에 모두 완료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코로나의 예방과 방역에 감염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하지만 입안에 있는 또 다른 세포에서는 수용체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입을 통해서는 쉽게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 감염 환자로부터 비강내 세포를 채취하여 그 비강내 세포에 어떤 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일 세포 유전체 분석법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코 속에 투여하는 치료제나 백신을 활용하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코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네거티브 공세라고 주로 반박했던 이전과 달리 솔직함을 내세워서 논란에 정면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국민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재명 지사. 사생활 논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과거 형수 욕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가족사를 언급하며 울먹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어머니에게 이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그러지 않으려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비교적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나 음주운전 경력 등 다른 논란들을 콕 집어 말하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소상하게 말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도 보였습니다. 어차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전후 과정을 소상하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방어와 해명에만 주력했던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대선 전국 초기에 자신의 최대 리스크로 평가받는 도덕성 논란부터 털고 가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덕성 검증 문제는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대선 출마 전에는 도정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출마 선언을 비대면으로 차분하게 한 것도 톡톡 튀는 이전 스타일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민주당 내 지지그룹 안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훌훌 털고 대선 주자다운 차분함을 더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강점인 할 건 한다는 이미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 9명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압박 면접 형식의 기자 간담회에서 내로남불 같은 껄끄러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준비할 때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했다가 일부 후보들의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직접 독한 검증을 받아내겠다며 열린 기자간담회. 예상대로 껄끄러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뭐냐는 질문에 예비 후보들은 하나같이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비판 역시 빠질 수 없었습니다. 최근 양양자 의원 보좌진 의혹을 계기로 성범죄 내로남불 논란이 또 도마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일단 출당 조치했다가 수사가 끝난 후에 무혐의를 벗겨지면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내로남불 논란의 계기가 됐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영연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 병역 문제와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도 잊어달라고 하니까 이제 잊어야 됩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당이 내로남불과 같은 여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획된 겁니다. 그런데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률 회계사의 면접관 섭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선기획단에서 섭외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렸는데 일부 주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김경률 회계사가 경선 행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는 김 회계사 섭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참 좋겠지만 저는 정말로 국민의 시각에서 좀 엄중한 검증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선기획단은 섭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김 회계사 대신 유인태 전 의원을 면접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김경률 회계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며칠 전에 이미 면접관으로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통보도 없이 언론을 통해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흥행을 위해 역동적인 경선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으로 돌입한 가운데 오늘 여권 주요 대선 주자들은 호남을 찾고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먼저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오전 비대면 기자 간담회를 진행한 뒤 전남 목포에 있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하고 이어 전남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에서 경기도 전라남도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체결합니다. 단일화에 합의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함께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대학생과의 대화를 가진 뒤 광주 당원들을 만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에서 복지국가실천연대 정책협력간담회와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를 여는 등 정책 발표에 집중합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별다른 일정 없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희숙 의원이 오늘 오전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공약과 야권 내 유력 경쟁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등판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입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강경 보수라는 지적은 폭정에 저항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하며 전직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만 해도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되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생기가 돌게 될 것입니다. 초인류 정상국가로 가는 길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제1야당이 그래 책상에 앉아서 국회 안에 앉아서 되지도 않게 무도하게 법 통과시키는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강경보수입니까? 그걸 왜 누가 그걸 강경보수라고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국민을 지키는 게 강경보수라고 하면 저는 그런 강경보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때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면의 필요성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오차 범위 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로 이 지사와의 격차는 6%포인트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추미애 전 장관이 각각 3%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응답자의 48%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우려법 위반과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최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늘 오전 10시 40분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개설해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간부를 비롯해서 전현직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수산업자 로비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산업자는 성공한 사업가로 신분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로비를 벌였는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도 친분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운동단체인 3대3 농구협회의 지난해 5월 행사장입니다. 이날 수산업자 김모 씨가 이 단체의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3대3 농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작은 마중물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앵커는 행사에 참석해 축하 발언도 했고 여야 정치인은 축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김 회장 취임 이전과 김 회장 취임 이후로 나뉠 거라고 감히 단언 말씀드립니다. 엄앵커를 비롯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서 김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모 씨를 통해 김 전 대표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 씨는 사기죄로 복역 중이던 김 씨를 2017년 교도소에서 알게 됐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던 김 씨는 2017년 출소 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 언론 부회장 등으로 신분 세탁을 한 뒤 오징어 판매 사업을 명목으로 7명에게서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김무성 전 대표의 형과 송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엄앵커와 이동훈 전 논설위원,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서장 등 4명입니다. 현직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고가의 시계와 수천만 원을 받은 뒤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근거로 검사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포항 남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유력한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검찰의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비서관은 기소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인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과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한 인물로서 사실상 공범 관계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본부장 재판과 이 비서관 재판을 병합해서 다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무마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지만 이번 공소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을 이끌던 이정섭 부장검사가 중간 간부 인사로 자리를 옮기기 딱 하루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5월부터 대검 지휘부에 기소 승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지연돼 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법무부 차관 시절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사건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내부 회의 끝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서관은 기소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이번 기소가 매우 부당하다면서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관으로 시작해 선임 행정관에 거쳐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올라온 핵심 실세로 꼽힙니다. 일단 수사팀의 뜻대로 이광철 비서관이 기소되긴 했지만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과 인사로 인해 남은 수사는 한동안 속도를 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윤 전 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을 발견한 안양지청 수사팀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수처는 지난 5월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공군 법무실장이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해 국회에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법무실장을 조만간 피내사자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고 이모 중사에 대한 직접 강제추행과 2차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이제 초점은 20비행단, 군 검찰 등을 총괄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부실 수사 책임과 허위 보고 의혹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달 2일 피해자의 요청으로 원래 5월 21일이었던 20비행단 군 검찰 조사 기일을 6월 4일로 변경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국방부 감사 결과 공군 검찰에서 피해자가 동의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며 먼저 연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전 실장은 이후 공군 검찰에서 먼저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9일 국회에 추가 설명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소환 조사도 휴대전화 포렌식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포렌식 방안을 찾고 있고 전 실장을 조만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피내사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환 계획도 잡혀 있다. 이런 가운데 고 이중사의 남편 측은 허위 보고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군사경찰 단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무고 혐의 등을 적용한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박 총장 임명안을 제거했고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국무회의 안건 상정 연기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 엄마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2년 넘게 반복된 학대 때문에 의붓 딸이 숨졌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포승줄에 묶인 40대 여성이 경찰서를 나옵니다. 의붓 딸을 때리고 학대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입니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A씨는 흐느낄 뿐 끝내 딸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숨진 딸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별거를 한 지난 3월부터는 강도도 더 세졌습니다. 딸이 숨진 날에는 이혼 서류를 낸 뒤 양육 문제로 다퉜고 분풀이하듯 딸을 때렸습니다. 또래보다 왜소했던 딸은 결국 폭행을 견디지 못했고 1차 부검 결과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또 숨지기 며칠 전부터 복수가 차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알고도 때려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누나가 폭행을 당해 숨지는 동안 남동생 2명은 이 과정을 대부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을 전국에서 처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 아동이 지속적인 학대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태를 알고서 2시간 가까이 폭행을 한 결과 최근에 개정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별거 중이던 남편에 대해선 딸이 이미 숨진 뒤 집을 찾았고
직접 119에 신고한 점을 들어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모텔에서 지내다가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서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의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중상해와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아내 22살 B씨는 남편이 평소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울먹였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2일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강하게 흔든 뒤 집어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음성군의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길은 옮기고 물을 막는 플라스틱의 특징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거세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 아래로는 공장 지붕을 뚫고 나온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여기서도 열기가 느껴지네. 어제 오후 5시 반쯤 충북 음성군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직원 10명은 대피했습니다. 또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공장 건물 6개 동 가운데 3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소방은 1개 소방서의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까지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화재 발생 5시간여 만인 어젯밤 11시쯤 큰 불길은 잡았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전기 히터를 작동시켰는데 펑 소리와 함께 전기 합선이 일어나며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고 말했습니다. 본 공장은 플라스틱 제조 공장으로서 공장 내부 외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 진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이 붙으면 녹아내리면서 불길을 옮기고 식으면 굳어버려 물이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플라스틱의 성질이 진화를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에 플라스틱 용기가 타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도 소방대의 진입을 어렵게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게 군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들과 성접대와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했고 무허가 유흥주점을 2년 동안 운영하며 법인 자금 횡령과 상습 도박, 사적 복수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승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버닝썬 내에서의 조직적인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자신과 연관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면서 수감 중인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도 자신은 연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리의 선고 공판 기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가 첫 입찰에서 낙찰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디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살던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공매 입찰에서 유효 입찰이 한 건이 나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는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 111억 2,619만 3천 원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강해서 먹을 수 없는 보거 알이나 간으로 진액을 만들어 팔면서 항암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모바일 관리에 쓰는 기름을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업체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겉면에 독이라고 적힌 상자가 겹겹이 쌓여 있고 한약처럼 한 포씩 포장된 추출액이 가득합니다. 보거 몸에서 독이 가장 많다는 알을 다려서 넣었다는 진액입니다. 난소나 알 이런 걸 조금 첨가를 합니까? 보거 간으로 만들었단 알약도 있습니다. 식약처가 적발한 제품들인데 보거 알과 간은 청산가리보다도 독성이 강해 식용으로 써선 안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체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보거독이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해 1,5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대부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말기 암 환자들이 사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래 비싼 돈 주고 사 먹고 그래 했어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런 거를 먹으려 하더라고.
보거 진액 1,300만 원 어치를 판 또 다른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자격증 있는 기능장이 만들었으며 항암 효과뿐 아니라 관절염, 혈행 개선 효과가 있다고 내세웠지만 역시 허위 광고입니다. 체험 사례. 이런 체험 사례도 여기다가 못 쓰거든요. 독성으로 설사를 유발해 섭취가 금지된 피마자 기름을 변비에 효과가 있다면서 3년 동안 팔아온 업체도 단속됐습니다. 식약처는 불법 제품들을 모두 압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 식품 등의 표시의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10년 이하 1억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용이 불가능한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팔거나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어제 코스닥 지수가 올해 들어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대권 주자인 이재명, 윤석열, 테마주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55% 오른 1035.6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20일에 기록했던 올해 최고가 1031.88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2000년 9월 6일 1074.10 이후 20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오주가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가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도 강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게 IT, 소재, 장비, 부품 이런 쪽이 일어나는 거죠. 반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0.44% 내린 3,282.06에 마감하며 최근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약세를 좀 보이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 이슈가 좀 가장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대선 주주들과 엮인 테마주였습니다. 상반기 최고 주가 상승률 882.27%를 기록한 이스타코는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하는 회사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장기 공공주택 정책 테마주로 꼽혀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687.35%를 기록한 영어교육업체 NE능률은 최대 주주인 윤호중 회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파평윤 씨란 이유로 윤석열 테마주로 엮였습니다. 이스타코와 NE능률은 모두 거론되는 정치인과 무관하다고 공시했지만 두 대선 주자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담은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며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서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2차 추경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카드 캐시백과 소비 쿠폰입니다. 캐시백은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비 쿠폰은 백신 접종률에 따라 점차 확대됩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카드 사용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합니다.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3% 이상 늘어난 사용액의 10%를 월 단위로 환급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서 6월 사이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증가분 3%를 빼고 늘어난 사용액 50만 원에 10%인 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캐시백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월 10만 원,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진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쓴 사용액이 캐시백 대상인데 여러 카드의 사용 정보를 합치기 위해 한 개의 전담 카드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카드 캐시백은 1조 1,000억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력이 있는 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약간 촉진해주는 부분이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까지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해라 이런 정책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 쿠폰도 백신 접종률에 따라 다시 발행되는데 축구와 야구 등 프로스포츠 입장료와 영화 관람, 철도와 버스 요금 할인 쿠폰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모두 5조 3천억 원어치 추가로 찍어낼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각 1일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 등급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네, 7월의 시작부터 무더위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날이 굉장히 꿉꿉한데요. 수도권과 전남 등 서쪽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쪽 지방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 32도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특히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는 색이 밝고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고요. 틈틈이 수분 섭취도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어제만큼 굉장히 무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2도, 대구 30도, 춘천 31도, 부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휴일까지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시작부터 양이 무척 많겠는데요. 휴일까지 중부와 호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많게는 15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주말 밤부터 휴일 오전 사이 곳곳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취약 시간대 호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니까요.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억강 부약,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뜻의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강력한 경제 부흥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지사를 포함해 민주당 대선 주자 9명이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다는 소식도 올랐습니다. 세계일보는 정권 재창출의 빨간불이 켜지자 스스로 깎아내리는 셀프 디스, 자가당착이라며 꼬집었습니다. 한국일보는 1,000조 원에 달한 국가 채무 문제를 다뤘습니다. 32조 원의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33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을 편성했는데 현 정부 4년 동안 220조 원 가량의 나랏빚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세수가 늘었을 때 국채 상환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한 가운데 피서 1번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단속반이 피서객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미룬 수도권은 예약 줄 취소, 거리두기가 완화된 비수도권의 식당에서는 단체 손님이 북적이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20여일 앞두고 있는 도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의 30%가 델타 변이로 알려지면서 관중 있는 올림픽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800명 안팎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방역 당국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은 백신 1차 접종이 90%에 육박하면서 확진자 발생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1차 접종이 10%에 못 미치는 60세 미만의 확진자 발생률은 정체 상태입니다.
여권의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듬는 정치를 펼치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두관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이어 오늘은 윤희숙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대선 전국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2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이 구형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에 대해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확진자 추세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유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2명 발생해 연이틀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비중은 전날 83%에서 더 높아져 85%가 넘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40대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6월에 확진된 14,000여 명의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18.7%로 가장 많고 20대와 50대가 17.8%, 3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은 감염되더라도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많아 전파가 더 쉽게 이뤄집니다. 7월엔 여름휴가와 방학이 있어 젊은 층의 대면 활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은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지고 또 음주나 다양한 그런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노출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매개될 경우 전염력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에서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240명 넘게 나왔고 델타 변이 환자 9명을 확인했는데 변이 감염자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백신 2차 접종률이 10%가 안 되는 상황에 델타 변이가 지역사회에 확산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확산할 가능성이 높고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델타 변이가 들어왔을 때 분명히 문제가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됐지만 오는 26일 50대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접종과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없는 이번 달이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학원이나 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유행지역 등에 대한 선제검사를 확대하며 국민에게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여부는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주 초에 각 지자체와 논의해 단계 조정이나 조치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7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695명보다 21명이 많습니다. 수도권이 확진자의 80%를 넘는 589명, 비수도권이 127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700명대 후반, 많으면 8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시민들은 일상생활 복귀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칫 방역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강원도 인제의 한 식당이 오랜만에 손님들로 활기가 돕니다.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허용되자 8명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웁니다. 새로 태어난 것 같죠, 이게. 그럼 벌써 1년 넘겨 2년 만에 이제 거기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고. 같은 부서 직원들도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직원이 4명이 넘다 보니까 밥을 따로따로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먹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새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없을 정도로 너무 저기가 됐었는데 또 1단계 돼가지고 이제 인원 제한 없이 손님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고요. 최근 노래방을 매개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대전에서는 강화된 1단계가 적용됐습니다.
대전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지만 예상보다 단체 손님은 적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대부분 서너 명씩 식당을 이용했고 5명에서 8명이 모여 식사하는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방역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각자가 위생 관리 잘 하고 계시니까 이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희망의 이제 빛은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나. 완화된 방역 조치로 혹시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건 아닐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대 많이는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사실이지만 또 이게 확산이 너무 돼서 또 갑자기 또 3단계 뭐 4단계까지 발령될까 봐 그것도 참 조마조마하고. 대전시는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방역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가족과 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완화된 방역 조치로 일상생활 복귀라는 희망이 커진 가운데 혹시나 확산의 불씨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긴장감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정부의 백신 접종자 혜택이 시행되면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행 첫날, 공원을 찾은 사람들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공원처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은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백신을 맞은 시민도 아직은 마스크를 벗는 게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혹시 또 마스크를 안 쓰면 눈치를 줄까 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백신을 맞았더라도 노마스크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아직 인류 뭐 같아. 뭐 700명까지 나오는데 벗으면 되겠어? 누가 백신 접종자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아직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안이 가중될 수 없을 것밖에. 다만 일부 접종자는 인적이 드문 야외에서 편하게 마스크를 벗고 싶다며 기대감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야외에는 이제 좀 아무래도 전파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덜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쪽 부분은 좀 완화를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정부는 실외라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이번 달부터 다시 본격화되는 가운데 만 55세에서 59세는 오는 26일부터, 50에서 54세는 내달 9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런 내용의 3분기 시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하반기 접종 대상인 20에서 50대 일반 국민 중에서 55에서 59세 352만여 명은 12일에서 17일에 사전 예약을 하고 26일부터 접종합니다. 50에서 54세 390만여 명은 19일에서 24일에 예약을 하고 다음 달 9일부터 백신을 맞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 중에서는 2분기 접종 대상자였으나 백신 부족 문제로 인해서 접종이 뒤로 밀러 60에서 67, 74살 등 초과 예약자 19만 7천 명과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 약 11만 명이 가장 먼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습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90%에 가까워지면서 확진자 발생률이 반년 사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누적 1차 접종률이 87.3%를 기록한 지난달 13일에서 19일 기준으로 이들 연령층의 확진자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 시작 전인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인구 10만 명당 16명과 비교해 약 73% 감소한 겁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유럽연합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2회 맞을 경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EMA 백신 전략 책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EU 내에서 승인된 4개 백신은 델타 변이를 포함해 유럽 내에 퍼진 모든 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영국에서 사망자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봉쇄 해제 기대감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WHO는 유럽 지역에서 다시 감염자가 늘고 있다면서 새로운 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일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2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봉쇄가 한창이던 지난 1월 29일 2만 9천여 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확진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사망자는 22명으로 당시 1,200여 명에 비해 98% 줄었습니다. 입원 환자는 2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일간 집계를 보면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전 7일간에 비해 72% 증가했지만 입원과 사망은 각각 1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영국 정부는 확진자 증가세보다는 입원 환자와 사망자 지표를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감염과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를 끄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nd so it looks ever clearer that we have broken the vaccination program. The speed of that vaccine rollout has broken that link between infection and mortality. 이 때문에 영국에선 19일로 예정된 코로나19 봉쇄 해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And that's an amazing thing that gives us the scope, we think, on the 19th to go ahead, cautiously, irreversibly to go ahead. 유럽의약품청 EMA는 유럽연합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2회 맞을 경우 델타 변이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 지역에서 지난 10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끝나고 다시 감염자가 늘고 있다며 새로운 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열리고 있는 2020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슈퍼 전파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강소욱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를 통해 몸속으로 침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은 실제 코로나19 환자의 코 속 섬모세포에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수용체 단백질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바이러스가 코 속 섬모세포 수용체와 결합해 복제되는 순간을 포착하고 바이러스 증식이 8일 동안 진행된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이 코를 통해 이뤄지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코 속에 투여하는 치료제나 백신을 활용하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선언문을 통해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억강부약 정치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밝힌 슬로건입니다. 비대면 출마 선언 영상은 14분짜리로 이 지사 본인의 차분한 해설과 활동 사진으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로는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는 억강부약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발목을 계속 잡아온 공정가치를 중심에 둔 셈입니다. 새로운 성장을 위해 강력한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도층과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또 이 지사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실천력을 내세워 철저한 공약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지킬 약속만 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 첫 행보는 현충원 참배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찾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무명 용사 묘역을 찾아 약자 보호의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이라도 남기지만 누구는 이름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또는 위패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또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경북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찾아
선침 묘소와 유림 서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그 경북 도민의 노래라고 하는 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부르자 우렁차게 도민의 노래. 젊은 사람들 잘 모르대요. 현충원 무명용사의 탑 참배에서 당 행사 참석, 그리고 고향인 안동까지 이재명 지사는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고향인 이곳 안동을 출마 선언 뒤 첫 지방일조 행선지로 삼은 것은 야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을 공략함과 동시에 자신의 주요 공약인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대국민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지적에는 반성의 목소리가, 야권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면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는 소득 부문보다 자산 소득이 가장 심각하고요. 요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하시는 걸 보니까 추미애 후보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졌어요. 법치 또는 공정,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치우쳐 있구나. 지금 이제 특수과외까지 받으시면서 열공을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보락보락 쉽게 익혀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신뢰를 했는데 그 신뢰에 응하지 못하는 답이 나왔고 그런 행동을 보였으니까 불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고 아전인수식 정치한다고 비판했던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자기민주개혁 정부를 출범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 감자 완판남인데 오늘은 우리 8분의 후보님들을 완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8분의 후보님들을 감자로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 형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어머니에게 이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를 대선 주자들의 면접관으로 섭외했지만 일부 주자들이 반발하면서 논란 끝에 섭외를 철회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대선 경선 예비후보 국민면접관으로 김경률 회계사와 김혜영 전 최고위원, 스타트업 유닉의 창업자인 94년생 김소연 대표 등을 섭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국민 목소리를 날카롭게 전달하자는 취지라며 섭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 거짓까지 동원해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던 김경률 회계사를 참여시킨 게 민주당의 결정인지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당 지도부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가혹하게 조국의 시간을 연장하느냐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의 눈으로 검증하는 게 당과 후보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았다며 김 회계사 섭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사의 표명 이후 강훈식 경선기획단장은 최종 확정 전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는 과정이었다면서 김 회계사 대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면접관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서 대응을 자제해오던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에 비전이 없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만 가득해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한 박수현 수석은 먼저 정치인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문재인 정부 비판은 도를 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선언문을 보면 저희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정말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비판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사적으로 붙이자면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에는 정치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면서 한정된 시각으로 본 편향된 정부 비판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랫동안 목말라왔던 국민들에 대한 첫 출마 선언으로서는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판단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아빠 옷 입은 것에 비유하며 부족하고 어색하다고 비판했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도려내야 한다면서 나쁜 놈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여권의 집중 공격이 쏟아지는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은 SNS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어떠한 비난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면서 오직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적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유흥주점 접대부 의혹과 관련해 직접 인터뷰를 한 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치명적인 실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심으로 떠돌던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윤 전 총장에게 악재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다음 날, 한 언론을 통해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육성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X파일의 일부라며 도는 소문 가운데 자신이 과거 줄리라는 예명을 쓰는 유흥주점 접대부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김 씨는 학위를 받고 대학 강의와 사업을 하느라 다른 일을 할 시간도 없었다며 기막힌 소설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윤 전 총장을 만나기 전 다른 검사와 동거를 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부인이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도 윤 전 총장은 인터뷰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인터뷰도 하셨던데 그거는 좀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글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 모두 윤 전 총장의 선거를 위해선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선 큰 선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는 치명적으로 실수했다. 대응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데 너무 일찍 그걸 갖다가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켜가지고. 응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대를 하면 할수록 아닌 게 막 긴 것처럼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을 준비하는 민주당 역시 초보 정치인의 패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을 잘 아는 분들의 판단은 대개 이런 경우에는 직접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반박 인터뷰를 보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직접 밝힌 MB 아바타 발언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윤 전 총장이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의료법 위반과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최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늘 오전 10시 40분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 불안도 여전한데 정부는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하고 있지만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공급을 약속한 이사 대책 이후 소강 상태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시장에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면서 집값에 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27% 올라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은 지난해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오름세를 주도한 건 역시 수도권. 경기와 인천 모두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울도 높은 오름폭을 유지했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급 신호를 보내고 전세 시장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고공행진이 거듭되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방법이 있다면 사실은 어느 정책을 어디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경고만 되풀이하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기대 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보다는 최후의 수단인 기준금리 인상 역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역부족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동산 주택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성과를 내기 전까진 한껏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인터넷 포털의 뉴스 추천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영상 추천은 이용자의 평소 사용 정보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적절한 콘텐츠를 골라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편향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일각에서 제기됐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염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시각 가장 중요한 뉴스들이 인터넷 포털에 표출되고 시시각각 뉴스 배치의 순서가 바뀝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어떤 뉴스를 전면에 배치할지를 사람이 아닌 AI가 정합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도 이용자가 관심 있어 할 법한 영상을 자동으로 골라줍니다. 평소 검색했던 물건과 비슷한 것들이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 광고로 뜨기도 합니다. 이런 AI의 추천을 이용자가 편리하다고 생각할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왜 이런 뉴스나 동영상을 소개하는지를 물었을 때 지금으로선 명쾌한 이유를 들을 수 없습니다. AI 알고리즘은 영업 기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뉴스 추천 서비스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편향적 차별적 제공 방지와 이용자 권익 보장을 위해 기본 원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규범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선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현재 AI 추천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고 알려야 하고 추천에 사용되는 소비와 검색 이력 등 주요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추천의 근거가 되는 항목은 이용자가 선택과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현재로서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16년 이용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줘 알고리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경우 기관이 답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알고리즘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는 콘텐츠 유형과 위험한 정도에 따라 예시를 담은 실행 가이드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참사가 일주일을 넘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고 지역을 방문해서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색과 구조에 드는 비용 전부를 대겠다면서 현지 당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붕괴 참사가 8일째를 맞고 있지만 생존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사 지역을 찾아 구조대원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든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현지 당국이 쓴 비용도 모두 연방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And I think there's more that we can do, including I think I have the power, and we'll know shortly that to be able to pick up 100% of the costs for the county and the state over the first 30 days. 하지만 현장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건물 안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제기돼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The temporary stop in operations occurred at 0211 due to additional concerns for building stability. The stop in operations was based on the subject matter experts of several on-site structural engineers. 당국은 필요한 안전 조처가 이뤄지는 대로 수색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조 작업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첫날을 빼고는 생존자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현장 작업도 원활치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프랑스 사법당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소수민족을 노동에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니클로와 자라 등 4개 패션 그룹을 겨냥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이들 기업이 위구르족 등의 인권을 탄압해가며 이득을 취한 혐의로 비정부기구 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달 말 시작했다고 탐사보도 전문 매체 메디아파르가 보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신장에 마련한 수용시설에 100만 명이 넘는 소수민족을 가둬놓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소형 인공위성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로켓과 승차 공유 시스템으로 수많은 인공위성을 저렴하게 쏘아 올리는가 하면 로켓을 비행기에 실어 상공에서 쏘면서 연료를 아끼기도 합니다. 이어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 팰컨 9이 위성 88개를 싣고 이륙한 지 10분 만에 1단 추진체가 다시 지상에 착륙합니다. 이미 7차례 로켓 발사에 사용됐던 추진체가 8번째로 발사와 착륙에 성공하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That was as smooth as I'd seen it. This booster has landed for the 8th time. 2단 발사체는 1시간 반 동안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전용 위성 3개와 7개국 14개 기관의 의뢰를 받은 위성 85개를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1월 위성 143개를 한꺼번에 쏘아 올린 데 이은 두 번째 위성 승차 공유 프로그램입니다. 로켓 재활용과 승차 공유 덕분에 소형 위성 업체들이 수시로 저렴한 가격에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발사로 올해 스페이스X가 발사한 위성의 수는 약 900개로 불어났습니다. 이는 2020년 이전까지 전 세계에서 연간 발사한 위성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같은 날 오전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오빗은 위성 7개를 실은 로켓 론처 1을 고도 11km 상공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로켓을 운반하는 코스믹 걸은 보잉 747기를 개조한 것으로 버진 오빗이 항공기를 활용해 로켓 발사에 성공한 건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로켓 공중 발사는 지상 발사보다 연료가 덜 들고 활주로가 있으면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어 장소나 날씨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We're really the only company in the world that can go from anywhere in the world at a moment's notice to any orbit. 버진 오빗은 올해 한 차례 더 발사하고 내년에는 6차례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캐나다 정부와 가톨릭 교회가 과거 원주민 자녀들을 강제 수용했던 기숙학교 부지들에서 어린이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벌어지면서 건국기념일 행사가 축소됐고 트리도 총리는 교황의 사과까지 요청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기저기 비석과 관들이 놔둔 겁니다. 적힌 게 없어 누구의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수백 기가 넘어 집단 묘지로만 추정될 뿐입니다.
최근 캐나다 곳곳에서 이런 형태의 집단 묘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 어린이 유해가 대거 발견되고 있다는 것. 캐나다 원주민 단체는 지표 투과 레이더를 통한 수색과 검시관 등의 협력을 얻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We started our radar penetrating research on June the 2nd of 2021. As of yesterday, we have hit 751 unmarked graves. 지난 5월 이후 발견된 어린이 유해는 무려 1000여 구나 됩니다. 유해는 모두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운영된 가톨릭 교회가 운영했던 어린이 기숙학교 부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캐나다는 과거 인디언과 이누이트족, 유럽인과 캐나다 원주민 혼혈인을 격리해 기숙학교에 집단 수용한 뒤 백인 사회 동화를 위한 언어와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139개의 학교를 지어 155만 명의 어린이를 강제 수용했는데 원주민 언어 사용을 금지한 것은 물론 육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3천여 명이 학대와 방치를 견디지 못하고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캐나다 정부 진실화해위원회는 기숙학교 문제를 6년에 걸쳐 조사한 뒤 문화적 집단 학살 사건으로 규정했고 트리도 총리는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라며 공식 사과한 뒤 교황에게도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I have spoken personally, directly, with His Holiness Pope Francis to impress upon him how important it is, not just that he makes an apology, but that he makes an apology to Indigenous Canadians. 곳곳에선 충격 속의 추모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건국 기념일 행사도 축소됐는데 이런 가운데 여러 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가톨릭 교회 화재도 잇따라 캐나다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억강 부양,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뜻의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강력한 경제 부흥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지사를 포함해 민주당 대선 주자 9명이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다는 소식도 올랐습니다. 세계일보는 정권 재창출의 빨간불이 켜지자 스스로 깎아내리는 셀프 디스, 자가당착이라며 꼬집었습니다. 한국일보는 1000조 원에 달한 국가 채무 문제를 다뤘습니다. 32조 원의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33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을 편성했는데 현 정부 4년 동안 220조 원 가량의 나랏빚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세수가 늘었을 때 국채 상환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한 가운데 피서 1번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단속반이 피서객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미룬 수도권은 예약 줄 취소, 거리두기가 완화된 비수도권의 식당에서는 단체 손님이 북적이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20여일 앞두고 있는 도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의 30%가 델타 변이로 알려지면서 관중 있는 올림픽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 내륙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고요. 대전과 광주도 32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날은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더위 속의 소나기 소식도 여전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올여름 장마가 본격 시작됩니다.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이 되면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 사이 많은 곳에 150mm 이상 폭우와 함께 시간당 50mm의 장대비가 예상돼 미리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정세전선은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다음 주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